소설책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우주정거장 안 대합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는데요. 남자는 이제 대합실을 둘러보면서 여기 참 오래전 운행되었던 작은 기차역 그런 정취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요. 그리고 곧 노인 옆에 가서 벤치 옆에 앉고 조심스레 말을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자신을 안나라고 부르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노인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노인은 슬램포니아 행성계에 가려고 한다고 답하면서 티켓을 보여주는데요. 티켓에는 출발 시간 대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떠날 수 있다는 문구와 목적지 슬램포니아 행성계 제3행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나는 남자한테 승객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은 이 정거장에 파견온 직원이라고 해서 뭘 고치러 왔다고 하면서 안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요. 여러 질문들 중에 안나가 대답하는 내용 중에는 몇몇 이야기들과 등장하는 어떤 기술의 이름들이 남자한테는 아주 오래전 책 속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도 남자는 이제 당황하지 않은 척 아는 것처럼 그냥 대꾸를 하고 슬쩍 말을 돌려요. 그러면서 다시 안나한테 물어봐요. 슬램포니아에는 무슨 일로 가는 건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인 안나는 그곳에 남편과 아들이 있다고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해요. 그러고서는 안나는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한테 디프리즘 기술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제 남자가 그거 인체 동결 동면상 네, 동명상태 그런 기술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맞긴 한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들이 있는 시대는 우주 개척 시대가 시작되어서 워프 항법으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공간 왜곡을 통해서 성간거리를 줄여서 여행하는 워프 항법도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인간 수명을 생각했을 때 그 여행 시간은 너무 길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결 수면 기술이 개발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이 디프리징 기술이라는 거는 인체 동결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체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결하면은 얼면 부피가 달라지고 녹을 때 또 달라지면서 이 세포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디프리징 기술은 냉동 베타 부도객과 나노봇을 이용한 냉동 수면 기술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안나가 자기가 그 기술을 연구했던 학자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안나는 사람의 체액을 대체할 수 있는 안티프리저라는 유기물질 혼합 용액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지구 주변에 여러 행성들을 이제 우주 여행이 시작되고 또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발견돼서 그쪽으로 이제 이주해 가는 사람들도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던 한 행성이었던 슬램포니아로 이주를 하는 거를 가족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다만 안나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완료가 지금 얼마 안 남았던 시기였어서 남편과 아들 넷을 이제 먼저 보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고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족과 좀 떨어져 있게 되었었는데 디프리징 기술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 우주 여행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워프 항법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이 연구가 끝날 때쯤 무렵에 고차원 웜홀 통로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서 워프 항법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웜홀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항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워프 항법으로는 되게 오래 걸렸던 여행이 웜홀 항법으로 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 여행에서 냉동 기술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그렇지만 이 냉동 기술이 꼭 이 우주 여행에서만 쓰였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는 계속 지속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구 지원금이 많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프로젝트의 종료 시기도 예상보다 더 늦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나도 슬램포니아로 떠나는 시기가 늦춰지게 됐는데 해가 이제 바뀌고 몇 개월 더 지나서 드디어 이제 연구를 마지막 발표를 할 컨퍼런스 전날이 되었어요. 근데 컨퍼런스 전날 안나가 전화를 받아요. 슬램포니아행 우주선이 내일, 그러니까 컨퍼런스 발표 날 마지막 출항이라고. 그럼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웜홀 통로가 발견되면서 기술이 되게 빠르게 변화했고 이 에너지 소모가 컸던 이 워프 항법 대신에 다 이제 웜홀 항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비행선도 줄어들게 되고. 슬램포니아에 웜홀로도 갈 수 있긴 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웜홀이 새로 만들 수는 없고 그치. 네, 기존에 있는 웜홀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슬램포니아 근처에는 웜홀이 없었어요. 그럼 슬램포니아 사람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슬램포니아는 이미 다 이주가 다 끝났고 안정적으로 거기에 이주민들이 다 생활할 수 있게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동이 필요가 없었지만 이 안나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된 사람들이 몇몇 생긴 거죠. 꼭 슬램포니아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먼 우주가 돼버린 곳이. 근데 이게 먼 우주의 행성으로 분류되기 전에 몇 번 그런 목록에 오른 게 발표가 났었는데 안나는 이 연구 준비에 너무 바빠서 그거를 미처 체킹을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랑 자식을 다시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슬램포니아행 우주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여기에서 우주선을 기다릴 거냐고. 그러니까 안나는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아주 드물지만 먼 우주로 떠나려는 사람들을 싣고 우주선이 출발하곤 했었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아까 안나가 남자한테 보여준 티켓에도 사실 구체적인 시간, 출발 시간이나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았고 목적지만 적혀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남자가 말해요. 기약이 없는 일을 왜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냐고. 벌써 이 우주 정거장은 이미 100년 전에 폐쇄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곳에 온 실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이 우주 정거장을 폐기하러 온 직원이었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우주 정거장을 점거하고 있는 안나를 지구로 데려가고 이 우주 정거장을 폐기하고 회수할 임무를 맡고 온 거였어요. 네, 회사에서는 사실 이전에도 몇 번이고 이 우주 정거장을 폐기하려고 사람을 여러 번 보냈었는데 안나 때문에 정거장에 진입조차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안나가 이 직원이 들어올 수 있게 그냥 두었고 그리고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게 된 거죠. 아마도 남자가 누구인지는 안나는 딱 봤을 때 알았을 텐데 그래서 안나는 남자한테 자기는 그러면 그 우주 정거장 옆에 안나의 작은 개인 우주선이 도킹되어 있었는데 그 개인 우주선이 사실은 우주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겨우 지구와 위성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셔틀 정도의 낡은 셔틀이었는데 그걸 타고 자기는 갈 거라고 말해요. 슬램포니아로.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고 거의 자살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남자를 따돌리고선 떠납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소설의 제목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이 단편 소설이 실린 책을 제가 오늘 들고 왔어요. 양치님도 되게 재밌게 읽으셨다고 네. 했던 책이죠. 네. 읽었어요? 아니, 지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때 뮤지컬 보러 갔을 때 이 작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기했어요. 근데 한데 읽었나? 기억이 안 나는 안 거예요. 읽었나? 읽었나? 안 읽었나? 읽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비슷한 작품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작가들의 그래가지고 내가 본 게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안나가 그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봤다. 그래 남편이 애들이 헤어졌어.
그런데 그 뒤가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그랬지. 들으면서 기억났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치님의 표정을 보는데 네. 뭔가 막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뭔가 명확한 되게 그 명쾌한 얼굴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거예요. 근데 나는 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들었거든. 심지어 그 말을 들었었어. 재밌게 읽어놓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또 재밌게 읽을 수 그렇죠. 있지.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2019년도에 6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사실 베스트셀러이기도 그쵸. 하고, 이 책으로 이제 김초엽 작가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 책에 실린 문구가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 말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도 방금 이야기한 단편 소설의 대사로도 언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극 중에서 가족하고 생이별을 한 안나에게 사람들이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넜다고 해요. 그래도 당신은 당신 가족과 같은 우주에 있지 않냐고. 왜? 그런 우리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있어. 이런 말처럼 같은 우주에 있지 않냐고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나가 하는 말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아무리 포항법이든 워머랑법이든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이렇게 생이별하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약간 슬픔이 생겨나는데 그리움하고 슬픔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김초엽 작가를 알고선 읽은 건 아니고 우선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책의 표지가 아주 아름답거든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인상적인 표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일단 책 있어 저 가방에. 나는 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요? 저는 되게 색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약간 예쁘지 않아요? 너의 이름은 같은. 맞아. 그치. 그래 난 그거랑은 저는 연결하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이 책의 표지가 이 소설이랑 너무 찰떡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설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할 건데 스펙트럼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풍경을 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스펙트럼이라는 소설도 제가 좋아하는 그 색이 약간 살짝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는 총 7개의 소설이 실려 있고 SF 소설집이에요. 제가 사실 한국형 SF를 많이 읽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김초엽 작가가 막 나올 무렵에 나왔던 다른 한국 SF 작가들, 뭐 천선란 작가님이나 이런 분의 소설을 읽어보질 않아서 그래서인지 저는 이게 조금 신선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SF와는 달라서 신선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류의 책이 많이 나와서 너무 말랑말랑하고 전에 국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하셨죠. 얘기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김초엽 작가님은 이제 포스텍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생화학 석사학위까지 딴 분인데요. 되게 다작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2019년 6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저도 읽은 책이긴 한데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장편이 2021년 8월에 나왔고 그 다음이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소설집 그리고 행성어 서점이라는 책도 2021년 11월에 나왔어요. 다작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의 모사라는 책도 2021년 12월에 나왔고요. 그래서 2021년에 굉장히 책을 많이 내셨고 최근에 올해 10월에 파견자들이라는 또 장편 소설을 내셨더라고요. 지구 끝의 온실 봤는데 저는 단편집 느낌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지구 끝의 온실을 봤는데 이게 좀 단편을 장편으로 끌고 가는 게 참 어렵고 단편에서 받은 그 좋은 느낌을 길게 이어가는 맞아요. 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뭐랄까 되게 평이했고 지구 끝에 온실이 지구 끝에 온실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차라리 그 꼭지만 따서 단편으로 만들었으면 좀 더 여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장편으로 끌고 가니까 좀 느낌이 덜한 부분이 약간 있더라고요. 되게 성근 느낌? 구멍이 좀 많은 느낌이 있었고 힘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구 끝에 온실이 기억이 더 잘 나. 아,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그건 장편이어서 한 얘기해서 그런 그래서 거 아니에요? 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봐서 좀 더 서사적인 부분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기억이 잘 나고 이건 약간 이건 그냥 느낌만 기억이다. 왜냐면 단편집은. 그게 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뭐 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행성어 서점을 읽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단편집보다 더 짧은 단편이 실려있는 초단편집이거든요. 다른 작가님들도 이렇게 초단편집을 묻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 건데 행성어 서점도 저는 조금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제일 좋고 제가 이거를 읽고 사실 저는 SF도 좋아하고 판타지도 좋아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SF는 약간 은하영웅 전설 같은 게 딱 그냥 스페이스 오페라. 네, 그런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큰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시군요. 아 대사다시? 근데 그거랑 또 다른 느낌이어서 그쵸. 재밌었고 이거 작품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본 게 SF 장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SF 장르가 뭘까 했더니 사실 고전에도 SF가 있고 왜 멋진 신세계 줄 베른 소설들 뭐 이런 게. 어떤 분이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미래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보여주는 장르가 SF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얼마나 상상력 있는 게 기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미리 경험해보고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래서 요새 친구들이 SF를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 책에 나온 또 다른 소설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지를 보여주는 이 스펙트럼이라는 소설은 우주 탐사를 떠났다가 실종되어서 40년 만에 구조된 여성 생물학자 희진의 이야기예요. 희진은 35살에 우주 탐사를 떠났다가 40년 만에 구조되었으니까 이제 노인이 되어서 구조가 된 거죠. 근데 그동안 희진은 태양계 바깥 행성에서 외계 지성 생명체와 조우했고 그들과 한 10여 년 지내다가 그 셔틀을 고쳐서 탈출을 하고 20여 년 정도를 우주에 떠돌다가 구조가 된 거였어요. 지구에 생활하는 희진이 자신이 이제 외계 지성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되게 귀를 기울이고 열광을 했지만 곧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외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희진이 그 행성의 위치에 대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조난당한 상황에서 만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이런 녹음 자료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하나도 없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럼 신빙성이 엄청 떨어지네. 근데도 자기는 만났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조금 살짝 의심하고 해요. 근데 희진의 얘기를 하자면 희진과 일행은 항해 중에 지구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닌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행성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행성에 불식착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죽은 것 같고 희진은 다행히도 탈출 셔틀에 타서 행성에 떨어졌는데 아마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이어서 그런지 뭐 숨쉬는 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탈출 셔틀을 다시 발견하려고 희진이 찾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 외계인을 만나게 된 건데요. 희진이 설명하기로 이 외계인들은 인간보다는 좀 더 큰 키에 단단한 회색 피부를 갖고 있고 이족 보행을 하고 또 팔과 다리가 있는 이제 외계인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러던 중에 희진이 이들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도와줘라고 말을 하는데 무리 중에 한 외계인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희진을 돕게 돼요.
근데 그 개체를 희진이 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외계인 덕분에 이 행성에서 한 10여 년을 이제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루이 곁에서 희진은 그들을 연구하면서 차츰차츰 이 외계인들과 이 행성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근데 이 외계인들의 수명이 인간보다 짧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특히 루이는 다른 외계인보다도 더 짧은 수명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다른 외계인들은 팔이 3개가 있었는데 루이는 2개뿐이었고, 또 다른 외계인보다 체구도 좀 더 작고,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사냥을 하러 가거나 채집을 하러 나가는데 루이는 사냥을 하러 가지는 않고 채집 활동에만 참여하고, 보통은 이제 동굴에서 그들이 지내는데 동굴 속에서 그림을 그려요. 또 신기한 점 하나는 수명이 짧으니까 이 희진이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루이는 한 2년, 3년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치르는 이식도 있고, 이 루이는 죽은 후에도 영혼이 다른 루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혼이 옮겨가요? 그런 의식을 하고 이제 죽은 루이 시체를 강에게 띄어보내고, 저쪽에서는 어린 외계인 루이가 다시 와요. 어린 외계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외계인들 사이에서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육체가 바뀌면서 영혼이 사는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는 않고, 사실 새로 온 루이는 그 원래 루이가 아니지만 희진을 만나고 어느 시점부터 그 전에 루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돼요. 달라이라마.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맨날 이제 동굴에서 루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를 이제 희진이 만지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3번째 루이인가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희진이 죽은 루이가 없는 사이에 그 그림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시점에서 이 루이가 자기를 알아본다고 느끼게 되는 시점이 그 전에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루이가 나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고, 얘가 약간 태도가 변하는 순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 새 루이가 진짜 옛날 루이인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건가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그 루이들, 이전의 루이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루이가 다 보고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희진을 그전 루이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진이 알게 된 거는 이 외계인들이 색채를 단위로 삼아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루이가 매일 동굴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 설명이 막 나오는데 그 루이가 색을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는데, 그 설명이 이 파스텔 톤의 표지 색감이 떠오르는 설명이었고, 지금 보면은 되게 그냥 어떤 풍경 같은데 잘 보면은 하늘에 막 행성이 자꾸 위성이 5개가 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성을 설명할 때 하늘에 위성이 5개가 떠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넓은 스펙트럼으로 색을 감각하고 언어를 쓰는 존재를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이 소설이 사실은 화자가 희진은 아니고 희진의 손녀가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곳에서 그림들은 가져왔어요. 이 할머니가 지구에 돌아와서 한 일은 이 색채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일을 하는데, 단 하나를 해석을 해요. 외계인들과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해하지 못했다가 네. 그걸 들고 지구로 와서 네. 계속 번역 시도를 해서 하나를 번역을 하는 네, 한 문장을, 그림을 한 문장을 해석했는데, 그게 바로 그 루이가 희진에 대해 쓴 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물이다. 이 얘기를 루이가 이제 희진을 보고 썼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거든요. 사실 제가 많이 생략했는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지구일 뿐만은 없고, 이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인간만 있을 수는 없다? 넓은 우주에 정말 우리만 있는 것인가? 이 넓은 우주에 인간밖에 없으면 얼마나 공간 낭비겠는가. 원래 콘택트 대사가 옛날 있었죠. 컨택트. 네. 그런 대사가 네.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김초엽 작가의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우리랑 다른 타자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외계인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근데 그런 불가능 속에서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그 사람을 약간 알 것 같은 그 순간들,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이 희진하고 루이의 관계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고. 네, 저도 근데 저 작품 좋아했었어요. 그 단편집 중에 스펙트럼이요? 네, 네, 그래서 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주는 되게 좋았는데 외계인은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감각기관이 다르니까 우리보다 다르게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또 색깔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러니까 루이가 사실상 이렇게 묘사된 걸로 보면은 다른 개체잖아요. 맞아요. 다른 개체인데 실제로는 다른 기록을 개체죠. 보고 그거를 이제 본인화해서 기억을 찾는다기보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서 뭔가 인류가 어떻게 지식을 쌓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그런 걸 좀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인상적인 단편이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미치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보다 기억이 많이 나는 작품이어서 되게 반가웠는데 나는 근데 처음 그 제목하고 똑같은 단편이 제일 좋았어 라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너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아.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지금 그럼 되게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오. 그 이해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아까 그랬잖아요. 같은 지구인들끼리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냐. 네.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저도 사실 정말 약콩님 말에 동감하고, 토토 데려오고 나서도 생각하는 게 개들이나 고양이들이나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도 다 있는 것처럼.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거에 맞게 그 환경을 좀 바꿔주기도 하고,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거는 맞춰가고 그렇게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김초엽 작가님이 약간 장애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책 읽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책에도 그런 다른 소설들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SF 중에는 아예 결함을 없애고 뭐 유전공학으로 되게 완벽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랑 또 구분해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약간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살게 되고 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잖아요. 그게 사실 뭐 우리가 완전 결함을 없앤다고 해서 그게 정답일까 하면 아니더라고요. 애당초 그게 결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한지조차도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 멸종위기가 높아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되게 좋아요. 사실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읽어봐야 되는데 하는 부채의식이 약간 있거든요. 아직도 안 읽고 있다니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작가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다 약간 그 휴머니즘과 결합되어 있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김초엽 작가나 정세랑 작가나 재밌고 글을 정말 잘 쓰는데 뭔가 결이 너무 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그 표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표지도 다 비슷한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세계에 발을 푹 담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같은 맛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물론 실제로 읽어보면 그 디테일이 다 다르고 또 휴머니즘만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개해 주신 김에 읽어볼게요. 네, 이제는 읽어봐요. 읽을 때가 되었다. 단편집이잖아요. 네. 되게 리듬감이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되게 상쾌한 기분으로 끝낼 수 있는 책이어서 네. 장편 아니고 이런 단편집은 좀 옆에 쟁여뒀다가 이렇게 한 편씩 하면은 되게 꺼내 먹듯이.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편마다 다 색과 맛이 좀 달라가지고 막 지루하지 않게
베스트셀러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65화 4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리드, 어웨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